안녕하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에게 눈 뜨고 코 베일 뻔한 여성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제 적성에 잘 맞았죠. 대학원에 진학해 더 깊이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첫 직장에 취직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꼼꼼한 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운 과제도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편이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저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그는 같은 과 선배였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선후배 사이였어요. 하지만 학과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팀 프로젝트에서도 항상 선두에 서서 이끌어갔고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졸업 후에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만나곤 했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그의 유머 감각과 지적인 대화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후였어요. 그때 그가 고백을 했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2년간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날 저는 대학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고 있었죠.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였기에 정신없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남편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서관이야. 논문 마무리하고 있어.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미안한데 잠깐 나올 수 있어? 지금 도서관 옥상이야. 밤하늘이 이뻐 같이 보자. 순간 고민했어요. 논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설레는 듯한 그리고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죠. 알았어. 금방 갈게. 저는 결국 대답했어요. 서둘러 노트북을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밤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죠. 도서관을 나와 옥상으로 향했어요. 도서관 옥상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테이블이 놓여있고 그 주위로 수백 개의 작은 촛불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펼쳤는데 그 안에 반지가 있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앞으로의 인생을 저 별처럼 함께 빛나고 싶어. 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도서관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논문은 잠시 잊혀졌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특별한 밤이었죠. 다음날 아침 새로운 힘을 얻어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는 설렘과 함께요.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신중함과 책임감, 그리고 저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죠. 또한 우리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잘 맞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는 세심하게 저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어요. 신혼집을 고르는 것부터 결혼식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상의하며 결정했죠.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의 인생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죠. 앞으로 평생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죠.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엔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생겼고 소소한 갈등들도 쌓여갔죠. 모든 것은 남편의 비밀스러운 투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동의 없이 2억 원을 빌려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그 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 미래를 위해 아껴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남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 결혼 생활의 근간이었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었는지, 왜 저에게 상의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원래라면 모든 것을 저와 상의하고 선택했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도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제 부모님은 즉시 이혼을 권하셨죠.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이런 배신을 한 사람과는 살 수 없다며 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라 하셨죠. 반면 시댁에서는 남편의 잘못을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저를 탓하기까지 했어요. 양쪽 가족들의 상반된 반응 사이에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 말씀대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힘들게 이어온 인연인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버리기엔 아쉬웠고 힘들겠지만 같이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실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어요. 당장 생활비를 줄여야 했고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졌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잘못, 가족들의 압박, 재정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제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명상도 배우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죠.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불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해야 했어요. 장례 비용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였죠. 이미 남편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더욱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댁의 태도는 저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슬픔과 스트레스, 그리고 공황장애의 증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살며시 감쌌어요. 여보, 잠시 쉬는 게 어때?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조문객 응대는 내가 하고 있을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럴 때는 챙겨주는구나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받았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 와주시다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사에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시부모님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그래. 근데 얘야, 우리가 온 것도 좋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온 건 조의금 때문이야. 너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장례식에서 나온 조의금은 우리 몫도 있잖니? 우리도 가족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제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 조의금 이야기를 꺼내시다니요. 남편도 당황한 듯 했어요. 그가 나서서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래서 더 급한 거 아니니?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알잖아. 그 순간 저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처럼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이 시간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로 인한 눈물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발 나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뱉었어요. 시부모님은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방을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또 다른 실망감을 느꼈죠.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 왜 부모님께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걸까? 아버지의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와주신 조문객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방명록을 확인해 이름을 알아두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화장하러 가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방명록을 펼쳐보았죠. 페이지를 넘기며 조문객들의 이름과 조의금 금액을 확인하는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들,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 제 친구들, 그리고 평소 알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큰 금액의 조의금을 써주셨더라고요. 방명록에 적힌 금액만 합산해봐도 장례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셨나봐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였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죠.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곧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조회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니와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아버지를 화장하러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방명록을 닫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치르고 어머니께 여쭤봤죠. 엄마, 이 돈 어떻게 할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단다. 이 돈은 너가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너 삶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그 돈으로 내가 잃은 돈을 좀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그가 잃은 돈을 모두 메우기엔 한참 모자랐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조의금 어디 있니? 그거 내놔.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죠. 죄송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돈은 아버지를 위해 조문 오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시아버지도 가세했어요.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 돈의 일부는 우리 몫이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그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 조의금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저에게 장례식장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 제사 지내셨던 분 맞죠?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고인을 화장하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조의금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죠.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부모님이 그러실 리가. 하지만 방금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자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제서야 자신의 부모님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남편이 사과가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미 전화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둔 터라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저는 거실로 나갔죠.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감쌌습니다. 여보.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난 결심했어.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겠죠.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내려고 해.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안해. 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도. 내가 가서 꼭 돈을 돌려받을게. 제발 가지 마. 저도 울음이 날 것 같았지만 겨우 참고 말을 이어나갔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난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손길은 힘이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과 부모님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 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시간이 필요해.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력하고 후회에 잠긴 모습이었죠.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스스로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흐르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추억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 설레던 연애 시절, 행복했던 결혼 초기,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던 우리의 모습까지. 기쁨, 행복, 슬픔, 분노,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느새 차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서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와 함께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저를 다독여주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어.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우리는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셨고 저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비밀 투자와 그로 인한 재정적 손실,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어머니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끝까지 경청해 주셨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제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바른 판단을 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위로받은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너가 원하는 만큼 이곳에 있어도 돼. 그동안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엄마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네 편이야.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느꼈어요.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어. 내일부터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은 그저 편히 쉬렴. 그날 밤 오랜만에 어린 시절 제 방에서 잠들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보낸 몇 주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했죠. 그 시간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결심을 하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her숙해 보였어요.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저는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투자 실수. 그건 용서할 수 있어. 첫 실수였고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하지만 시부모님이 조의금을 가져가신 건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죠.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마음으로 주신 거라고. 그걸 훔쳐가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다시 말했어요. 나는 시부모님을 신고하려고 해. 이건 당신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잘못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간 것도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 당신이 나와 함께 이 결정을 따라준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단, 앞으로 당신이 정말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죠. 알겠어. 네 말이 맞아. 내가 한 실수, 그리고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 모두 책임지겠어. 신고하는 것도 동의해. 그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 너에게 상처 준 것들, 그리고 우리 관계를 위험하게 만든 모든 것들.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너에게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게.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함께 가기로 한다면 당신이 시댁과 연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물론 아예 남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건 당연히 챙겨야지. 하지만 그 외의 관심이나 연락은 적어도 나한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있겠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너 말이 맞아.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나도 함께 하겠어.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너와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의 대답을 듣자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죠. 고마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정을 내린 후 우리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했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네, 이 경우는 분명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횡령 혹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의금은 특정 목적으로 전달된 금전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앞으로의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정황, 피해 금액, 증거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와 서류 목록을 알려주셨어요. 일단 장례식장의 CCTV 영상은 가능하다면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증거 자료거든요. 그리고 조의금 장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회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례식장 직원의 증언과 조의금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의 기록 일기 등 기록된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녹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시고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가능한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바로 증거 수집에 착수했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갔죠.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장례식과 관련된 일이라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장례식장 직원분과의 통화했던 기억이 있어서 직원분을 찾아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달라 부탁드렸죠. 처음에 그분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증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날 시부모님께서 오셔서 조의금함을 열어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직계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며느리인 당신에게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빨리 열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런 허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어요. 시부모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2개의 중요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죠. 하나는 시부모님께서 조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조의금 봉투를 들고 가시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 영상들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조의금 명부 사본을 받는 것도 큰 과제였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제가 고인의 자식인 점을 강조하고 필요한 부분만 요청하니 겨우 받을 수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를 위해 마음을 담아 조의금을 주신 모든 분들의 진심. 그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고소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도 이게 옳은 일이라 믿었기에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이렇게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을 때 변호사님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CCTV 영상 2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네. 경찰서를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게.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잊지 믿어.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어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거든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진 걸 보고 조금 안심했어요. 얘야,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조금의 연민까지.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죠. 조의금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고소를 취하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부모님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깊이 숙이셨죠.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당장 돌려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부모님은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조의금이 돌아왔어요.
시부모님께서 직접 가져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후회도 들더라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국 제가 원했던 건 떠나가신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위로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셨던 조의금을 돌려받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고소 취하 절차를 밟았죠. 변호사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법적으로는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변호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고소를 취하하고 나오면서 남편과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눈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돌아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올 때가 가장 아픕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해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저희 부부도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특히 해결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 경험에서 보셨듯이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빛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